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노무아입니다. 오늘은 신예지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월 이후에 급등했던 미국 증시가 이제는 다시 한번 버블 논란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계절적으로 안 좋다던 9월임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 한 달간 또 3% 정도 상승하는 여력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증시의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모든 지표들이 현재 밸류에이션 고점을 찍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승장을 주도해왔다고 할 수 있는 AI 관련 천문학적 지출이 과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29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15% 오른 46,10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0.26% 상승한 6,661.21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48% 높은 22,591.15에 장을 닫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 여야 지도부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 도출이 불발된 점이 증시 상승의 제한적인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맨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주요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2%대 상승하며 181.85달러로 장을 마감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61% 오른 514.60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알파벳과 넷플릭스는 각각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등락에 엇갈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최우선 매수 추천 종목으로 선정하면서 0.61%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 애플은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아이폰 17 시리즈의 배송 리드 타임이 줄어들면서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자 0.4%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소식입니다. 영국 최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직접 상장할 계획이라고 29일 현지 시각 밝혔습니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미국 주식 예탁 증서 형태로 나스닥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이를 직접 상장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뉴욕 상장 시 미국 연기금에 접근할 길을 열게 됩니다. 이번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대형 제약업체에 미국 투자를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내 의약품 판매 가격을 다른 주요 선진국 수준에 맞춘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안 협상 교착으로 셧다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셧다운이 시작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셧다운 위험이 70% 이상이라는 예상을 전했습니다. 이는 달러화에 부담을 주고 국채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3일 예정인 9월 고용보고서 발표도 셧다운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됩니다. 연준 관계자 발언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베셈의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ME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다음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약 89%에 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 3,8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달러 약세가 겹치면서 금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값은 이달 들어 3,600달러, 3,700달러, 3,800달러를 순식간에 돌파하는 초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금값 상승률은 무려 45%에 달한다고 합니다. 달러와의 준비자산 지위에 대한 의문 등이 올해 금값 고공행진의 주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최근의 급등세는 현물금 기반 상장 지수 펀드에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 ETF는 지난 4주 연속 자금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 ETF의 금 보유량은 팬데믹 시기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9월 금 ETF의 금 보유량이 100톤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최대 월간 증가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왕 최고 경영자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경쟁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황 CEO는 26일 공개된 팟캐스트 B2G에서 중국이 반도체 부분에서 미국보다 약 나노초 단위로 뒤처져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는데요. 그는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경쟁을 미 당국이 허용해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M7 종목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로보틱스 분야의 차세대 혁신을 이끌 뉴턴 물리 엔진과 아이작 GR-T-N1 추론 비전 언어 행동 모델, 그리고 새로운 AI 인프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개발자와 연구자들에게 개방형 가속 로보틱스 플랫폼을 제공해 반복 훈련과 테스트를 가속화하고 로봇이 시뮬레이션에서 실제 환경으로 기술을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오픈AI 소식입니다. 오픈AI가 한국 법인의 초대 대표로 김경훈 전 구글 코리아 사장을 선임했다고 현지 시간 29일 밝혔습니다. 김경훈 신임 오픈AI 코리아 대표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구글 코리아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올리버 제이 오픈AI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총괄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공지능 도입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김경훈 대표는 혁신을 이끌 책임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알파벳 다음 소식입니다. 미주호증권이 시가총액 2조 9,500억 달러 규모의 기술 대기업인 알파벳에 대해서 매수 등급과 29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약 20%의 상승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M7 이슈 살펴봤는데요. 미증시 전반적으로 10월 3일에 예정된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비롯해 15일 발표 예정이던 소비자 물가지수와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예정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0월 말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참고할 마지막 물가와 고용 관련 지표들이란 점에서 파장이 예상되겠습니다. 이상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는 결국 우려에 불과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셧다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전거래일 2거래일 연속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와 오픈AI의 1,000억 달러 규모의 계약, 그리고 오라클의 18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 등은 이제 기술주에 대한 경계감을 높인 소식이긴 했는데요. 인공지능 테마가 여전히 힘을 받으며 낙관론 확산하는 모습 보여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증시 자세한 흐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라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기업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한때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책상 위 모니터 한쪽에는 늘 켜져 있던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무료 문자, 그룹 채팅, 파일 전송까지 업무와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었던 바로 네이트온이죠.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카카오톡이 대세가 되면서 한동안 기억 속으로 사라졌지만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에는 단순한 향수뿐 아니라 카카오톡의 대대적인 업데이트로 피로를 느낀 직장인과 기업의 선택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네이트온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네이트온은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면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무료 문자로 요금을 아끼고 그룹 채팅과 파일 전송으로 과제와 업무를 손쉽게 공유했죠. 당시 월간 이용자 수는 2천만 명을 넘으면서 PC 로그인 하나에도 소속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업무 필수용 도구, 대학생들에게는 소통의 중심이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와 함께 카카오톡이 급성장하면서 네이트온은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카톡의 대규모 업데이트에 직장인들의 불만을 자극했다고 하는데요. 친구 탭 사라짐, 인스타그램형 피드, 숏폼 콘텐츠 등 불필요한 기능이 늘면서 업무용 효율성은 떨어지고 알람과 버튼을 찾느라 헤매는 상황이 반복되게 된 겁니다. 업무용 채팅방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 라는 한숨이 곳곳에서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단순함과 직관성을 가진 네이트온이 다시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메시지, 그룹 채팅, 파일 공유 등 핵심적인 기능만 제공하며 광고와 불필요한 피드가 적다는 점에서 기업과 직장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게 됩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네이트온으로 전환하거나 슬랙과 팀즈 같은 글로벌 협업 툴을 선택하며 단순함은 업무 효율을 높인다라는 공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활의 중심에는 바로 네이트 커뮤니케이션즈가 있습니다. 네이트온을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운영하면서 단순히 과거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 강화, 클라우드 지원, 대용량 파일 전송 등 기업 환경에 알맞은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과거 형수에만 기대지 않고 현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효율적 협업 툴로 진화한 것이죠. 네이트 커뮤니케이션즈는 이렇게 네이트온 비즈라는 이름으로 기업용 메신저 시장에 도전합니다. 관리자 기능, 보안 설정, 대용량 파일 공유, 협업 효율화 기능까지 갖추면서 업무 최적화 플랫폼을 지향하죠. 글로벌 툴과 다르게 한국 기업 환경과 직관적인 UI에 맞춰 사용법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바로 장점입니다. 공공기관과 중견기업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로 피로감을 느낀 직장인들과 기업 사이에서 단순하고 직관적인 네이트온이 다시 선택받고 있습니다. 국민 메신저 시절의 향수와 현대기업용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네이트 커뮤니케이션즈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업무용 메신저 시장에서 어떤 판도를 만들어낼지 레전드의 기환을 지켜볼 시간입니다. 이상 오늘의 기업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추억의 메신저 네이트온의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로 정말 전 세상이 떠들썩했었는데요. 과연 이러한 판도에서 네이트온이 자신의 기회를 잡아낼 수 있을지 그 비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렇게 네이트온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있었던 다양한 이슈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경제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조선주 관련 기사입니다. 최근 주춤했던 조선주가 다시 달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LNG 프로젝트가 잇따라 진행되고 미국 선박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HJ중공업도 크게 뛰었는데요. 전날 2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을 기존 28,456원에서 29,910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투심이 더욱 자극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선박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 것 역시 한국 조선주에 긍정적인 흐름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전미 철강 노조를 포함한 미 5개 노조는 지난 4월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재발의한 미국 선박법을 지지하며 신속한 입법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SCF 전략상선당 내 국제 운송에 쓰이는 선박을 96척에서 250척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K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국적 선박들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중형급 크기로 구성돼 있다며 따라서 중형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건조 1위 기업인 HD 현대미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그룹도 수혜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회계연도 2031년부터는 해외 조선소 건조 선박이 SCF에 편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이버가 가상화폐 거래소 점유율 1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100% 떠안는 빅딜을 추진하면서 증권가의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앞서 네이버의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증권 플러스 비상장을 인수한 데 이어 코인 시장까지 노린다는 소식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증권사 출범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을 매개로 두나무를 완전 인수하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합병설을 일축했으나 네이버는 전날까지 3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은 이번 합병설을 두고 네이버의 오랜 수건과도 연결짓는 분위기입니다. 포털 사이트 경쟁사인 카카오가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출범한 이후 금융지원이나 전자지급 결제대행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카카오페이 증권을 출범했고 토스증권 등 모바일 특화 핀테크 업체와 함께 증권가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당시를 회상하는 기대감도 전해지고 있어서입니다. 다음 소식 3법 관련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해놓고 기업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자사주의 원칙적인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고 예외적 사유로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자동차 엑셀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적인 형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모든 국내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은 낮추겠다며 연 2천만 원 이하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의 14%인 세율을 9%로 낮추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 LG전자 관련 기사입니다. LG전자 인도법인의 현지 증시 상장이 이르면 내달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LG전자는 1조 8천억 원 가까운 자금을 확보하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닦게 됐습니다. LG전자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인도법인 지분 15% 구주 매각을 의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12월 상장 예비 심사 서류를 제출하며 상장 준비를 본격화하고 지난 3월 SEBI로부터 상장을 예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 이르면 상반기 중 상장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LG전자는 4월 말 인도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해 상장 일정에 신중을 기해왔습니다. 상장 이후 LG전자의 인도법인 지분율은 무려 85%가 됩니다. 최근 현지 매체들이 예상하는 공모 규모는 1,150억 루피, 하나로는 약 1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올해 2분기 말 LG전자 별도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조 1천억 원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주춤했던 조선주가 다시 달린다는 전반적인 증시 흐름부터 그리고 LG전자가 인도법인 상장이 이뤘다는 글로벌한 뉴스까지 핫한 헤드라인 쏙쏙 뽑아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전국의 축제, 맛집, 전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영 아나운서, 오늘은 저희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 율현공원으로 떠나볼 건데요. 소개드리기 앞서서 앵커님들은 좋아하는 가을 밤 풍경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가을하면 역시 선선하니 덕수궁 돌담길이 생각이 나는데요. 연인들끼리 걸으면 헤어진다 이런 소문도 있는 길인데 역시 선선할 때는 덕수궁 돌담길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덕수궁 돌담길 얘기를 하시니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은행나무와 낙엽들이 떠오릅니다. 낙엽비를 맞으면서 선선한 가을바람 맞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선선한 날씨가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데요. 요즘 또 SNS에서는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이 노래가 자주 들리더라고요. 가을밤 하면 노래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 가을 감성 담은 축제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 율현공원 가을축제 율현의 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와, 율현의 밤이라 이름만 들어도 정말 낭만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율현의 밤은 오는 10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강남구 율현공원 잔디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입장은 무료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요. 또 온종일 체험과 공연이 이어지는 축제입니다.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하루 동안 열리는 축제인 만큼 더 다양한 행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오전부터 저녁까지 알차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총 6개의 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6개나 있다니 어떤 프로그램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6개 프로그램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책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책쉼터 상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책쉼터에는 클레이 화분, 조화액자, 바람개비 만들기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또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이 잔디공원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 3시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야외 동화 구연이 진행이 됩니다. 백희나 작가의 장수탕 선녀님 동화 구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쁜 자연 풍경에서 이 동화를 직접 소리내어 듣다니 정말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족들에게 참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아리수 와우카가 운영됩니다. 아리수를 시음할 수 있는데요. 아리수뿐 아니라 망고 주스, 청포도 주스,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다양한 음료수가 제공됩니다. 시음을 원하는 분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개인 컵, 텀블러를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서울 수도와 물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교육적인 의미도 크고요. 아이들의 호기심 또한 자극이 될 것 같아요. 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자연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정원을 여행하는 돌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정원 산책으로 든 생각을 돌의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서 재미난 그림 체험이 펼쳐집니다. 예전에 반려돌이라고 해서 한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이 구매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기억이 나네요. 돌에 눈이 달려있고 작은 인형처럼 꾸며져 있는 돌이었는데 유련공원의 체험 프로그램에서도 돌을 단순한 자연물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원과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 허브 씨앗 심기는 직접 허브 향을 맡아보면서 마음에 드는 허브 씨앗을 심어보면서 작은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화분 꾸미기 프로그램입니다. 화분 꾸미기 프로그램에서는 직접 화분을 꾸며 세상에 하나뿐인 미니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체험이 있는데요. 6가지나 돼서 진짜 알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험들을 즐기다 보면은 공연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가을밤에 무드를 더해줄 공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축제에는 노래가 빠질 수 없는 만큼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세진의 마술쇼, 샹송제이의 샹송, 김지훈의 크로스오버, 그리고 이병욱과 린의 대중음악까지 가을 저녁 감성을 선사할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축제의 하이라이트 같아요. 전문 MC 조영구의 진행과 함께 성큼 찾아온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앵커님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 가수 린을 좋아해가지고 린의 공연이 가장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그러면 린의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시나요? 그 시간을 거슬러가 제일 유명하지 않나요? 혹시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음치긴 한데 한번 한 소절 뽑아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와, 예지 아나운서의 노래가 와. 네, 이렇게 예지 아나운서의 노래까지 들으니까 가을이 성큼 더 다가온 기분이 듭니다. 이제 축제 분위기가 한층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 가을밤을 즐길 수 있는 축제 어떻게 예약하면 될까요? 네, 가장 궁금할 부분이겠죠. 이 모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로 현장에서 접수를 하셔서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 공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근처 거주하는 분들은 온종일 진행되는 축제 편하게 공원 산책도 하는 겸 유련공원 축제 다녀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책쉼터 특별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에서 9월 22일부터 오전 9시부터 이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니까요. 지금 바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수하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제가 좀 웃기게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높게 부른 것 같습니다. 현장을 미리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배치도 좀 보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행사장 배치도 보시면요. 이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공연 무대, 책쉼터, 체험존, 그리고 아리수 와우카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을 미리 확인하고 이동하시면 더 알차게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책쉼터 앞에는 포토존도 마련이 돼 있어서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는 재미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한 축제 정보 잘 들었습니다.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채널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네, 유련의 밤 축제에 대해서 더 상세한 소식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채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련의 밤 축제 관련 소식은 서울의 공원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사진과 실시간 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열릴 서울 내 공원 행사 일정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구독하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10월 11일 토요일 유현공원 일원에서 유련의 밤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올가을 율현공원에서 열리는 축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가을밤의 낭만과 여유, 그리고 다양한 체험과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미리 신청하셔서 꼭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한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 그리고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장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에 대한 우려가 미국 증시보단 오히려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 불확실한 이슈가 혼재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횡보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19% 하락한 3,424.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3,430선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결국 약보합 마감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여야 주요 의원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팅 이후에 정부가 폐쇄될 것이라는 전망이 관측이 되고 있고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는 정부 폐쇄 가능성을 60%에 가깝게 점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장 대비 0.14% 상승한 3,436포인트에 출발한 코스피는 오늘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후 들어 낙폭을 소폭 확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셧다운 우려 그리고 추석 연휴 전 차익 실현 매물의 출회가 등으로 경계심이 커지면서 하방 압력이 커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미국의 셧다운 우려에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제한되며 지수가 보합에 머물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은 각각 157억 원과 557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 홀로 137억 원을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흐름을 같이 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56% 하락한 841.99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장중 초반에는 소폭 상승했지만 이후로는 낙폭을 계속 확대하면서 하향세 이어갔습니다. 이날의 분위기를 이어간 세력은 바로 외국인이었는데요. 외국인 세력 홀로 1,807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903억 원 그리고 225억 원을 사들였지만 전반적인 지수 분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전반적인 지수의 마감 상황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각각 시총 상위 종목들 어땠는지 종목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환하게 빨간불을 켜냈던 코스피, 오늘은 좀 반대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대형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부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홀로 48,000원 정도 상승하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방산주가 급등하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위 종목들 상황 어땠는지 살펴보자면요. 코스피와 비슷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냈습니다.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제 저번에는 쭉쭉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이제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와중에 펩트론과 파마리서치의 약진은 눈에 띄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했으니 이제 각각의 특징주 종목들에 대해 살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조선주가 아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으로 HD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사업 본격 착수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중공업의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는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의 군수 지원함 정비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주가 매수세로 몰렸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 군수 지원함 유지, 보수, 정비 MRO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습니다. 30일 HD 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7함대 소속 4만 1000톤급 화물 보급함 USNS 옐런 셰퍼드함이 정기 정비를 위해서 울산 연포부두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지난 8월 수주한 군수 지원함 MRO 사업으로 지난해 미국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한 뒤 처음으로 따낸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UNNS 앨런 셰퍼드함은 길이가 210m, 너비가 32m, 높이 9.4m 규모로 2007년 취역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안전장비, 설비 점검, 각종 탱크류 정비, 장비 검사 등을 진행한 뒤 올해 말 미국 해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향후 HD 현대 미포와의 합병으로 중형 선박 건조, MRO 등 해외 함정 사업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원호 HD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 대표는 앞선 기술 누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MRO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미국 해군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HD중공업도 3자 배정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이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조선주의 이런 좋은 흐름에 HD 현대중공업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오늘 시가 48만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한 때 5.19%의 상승분 보이면서 51만 7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종가는 4.37% 상승한 51만 3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목요일 최고가였던 53만 2천 원을 아쉽게 넘지 못했지만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지난 29일 이제 5년 중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쉽게도 이 선은 넘진 못했지만 오늘 상승분 조금 빠지면서 그래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5년 중 최저가가 89,700원 선이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정말 비약적인 상승을 이뤄냈다. 앞으로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도 조금 염두에 둘 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방위사업청이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기밀 탈취 감점 1.2점을 내년 12월까지 부과한다는 보도가 나와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HD 현대중공업 소속이 이제 해군의 기밀과 내부 문건에 관련돼서 유출을 시켰다는 판결이 2023년 12월 확정이 됐었는데요. 방사청은 이에 따른 행정 제재로 3년간 정부 경쟁 입찰 사업에서 HD 현대중공업에게 항상 1.2점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소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 종목은 바로 KCC입니다.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문제로 정말 저번 주 내내 굉장히 뜨거운 이슈를 갖고 왔었는데요. 관련 문제로 주가가 하락하자 이제 절단을 내렸습니다. 자사주로 교환사채 발행하는 것을 철회하자 오늘 장에서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었습니다. 앞서 KCC는 보유 자사주의 절반 이상을 교환사채 발행에 쓰겠다는 내용의 자사주 처분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자사주의 17.24% 가운데 3.9%만 소각을 하고 9.9%는 교환사채로 발행, 3.4%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요. KCC는 이익의 환원과 장기적 기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도모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주주의 반발이 당연히 거셌습니다. 주주가치 제고와 상반되는 행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KCC는 오늘 처분 계획 철회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 환경과 주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방향을 택하기로 했다 이런 의견을 밝힌 만큼 앞으로 좀 더 주주의 권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회사의 정책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제 라이프자산운용은 지분가치 희석을 유발하는 EB, 즉 교환사채 발행 결정은 시장에는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유 중인 삼성물산 지분부터 유동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주 서한을 KCC 경영진에게 보내기도 했는데요. 3조 3천억 원의 삼성물산 주식이라는 저수익 자산을 활용하지 않고 굳이 EB를 발행한 것은 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런 증권가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주주의 이익과 시장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면서
투명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경영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 오늘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KCC의 어떤 흐름 이어나갈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CC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다른 특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우주 관련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스피어라는 기업입니다. 스피어가 우주항공 발사업체와 250억의 특수합금 계약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스피어는 우주항공 발사업체와 이런 계약을 하면서 아주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1.49% 상승하는 흐름도 보였고요. 전날 스피어는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업체와 249억 원 규모의 특수합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977%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합병 이후 누적 수주한 금액은 약 68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미국 민간 우주발사업체와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우주항공 특수합금 전문 글로벌 공급망 관리업체인 스피어는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업체의 로켓 발사체, 핵심 부품용 특수합금 소재를 공급하는 글로벌 키 벤더사입니다. 지난 4월에는 세계 10대 우주항공 소재 기업 출신의 우주항공 초합금 소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자 기술 리더로 손꼽히는 샤일리시 파텔 박사를 최고 기술자인 CTO로 영입하면서 글로벌 입지를 한층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에 우주 관련 기업인 스피어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일주일간 약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시가는 11.72% 상승한 11,250원에 거래됐고 고가는 장중 한때 19.17%, 12,00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종가는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오며 아쉽게도 3.48%, 10420원에 거래되면서 음봉을 그렸지만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비해서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스피어의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예지 아나운서께서 이제 샤일리시 파텔 박사의 영입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이 파텔 박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텔 박사는 최근까지 미국의 PCC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글로벌 초합금 시장의 최전선에 있던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 PCC는 우주항공, 항공기 엔진, 그리고 산업용 가스터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금속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제조기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에 의해 100% 인수된 경력이 있는 회사인데요. 파텔 박사는 스피어가 지닌 대담한 비전과 혁신에 대한 헌신이 본인이 추구해온 재료과학에 대한 마인드와 비슷하다는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열정과 깊이 맞닿아 있다고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해줬는데요. 재능 있는 팀들과 협력을 해서 21세기 이후를 위한 항공우주 솔루션을 함께하고 싶다는 명령까지 밝힌 반면 이제 관련된 소식 합쳐가지고 스피어에 대한 투자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7월에는 미국 민간 우주 발사업체와 10년간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도 있으니까요. 스피어 주주분들은 이 같은 소식 잘 판단하셔서 장기적인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특징주 바로 방산주 관련 소식입니다. 앞서 코스피의 전반적인 분위기 살피면서 주요 시총 무거운 종목들은 일제히 파란불 켜낸 반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 구상이 중동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의 무기 증산이 난항을 겪는다는 소식에 힘입어 국내 방산주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장보다 5.1%가량 상승하는 여력을 보여줬고요. 풍산,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 역시 상승세 타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가자 전쟁의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을 공개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었습니다.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화 구상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을 전원 송환하고 비무장화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72시간 내에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공격을 전폭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문가들은 존재하길 스스로 포기하라는 수준의 최후 통첩을 하마스가 과연 받아들일지 이 같은 의문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 국방부는 자국 방산업체에 미사일의 생산 속도를 기존의 2배에서 4배까지 늘리도록 요구했었습니다.
중국과 충돌 시 무기 비축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처긴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정부의 군수품 추가 구매 확약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투자에 나중엔 꺼러기에 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같은 소식 잘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라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삶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내곤 합니다. 오늘은 그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오히려 기회로 바꿔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삼풍백화점 붕괴에서 살아남아 IMF의 폭풍을 지나 결국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주인공, 바로 김부님 대표입니다. 김 대표의 커리어는 유통업에서 시작됐습니다. 삼풍백화점 입사 경쟁률 속 단 5명 안에 들어 당당하게 합격하면서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높은 대우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3월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941생으로 살아남았지만 긴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겁니다. IMF 시절 빌려준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철제 인테리어 공장을 떠맡게 된 것이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회수하려는 선택에 불과했는데요. 거래처 하나 없는 작은 공장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3개월 만에 3년치 손실을 만회하며 스스로도 몰랐던 기업가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거죠. 2000년 SK텔레콤 전국 대리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김 대표는 국내 백화점들과 협력하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에트로, 샤넬, 그리고 LVMH사나 여러 명품 브랜드의 매장을 시공하면서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게 된 건데요. 그 비결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디자인 설계실, 철제와 목재 가공 라인, 먼지 한 톨 없는 진공 도장 부스, 완벽한 시스템과 흔들림 없는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도 김 대표의 도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무역센터점과 롯데백화점 인천점 디올 매장을 성공적으로 완공했죠. 뿐만 아니라 리모아, 러쉬 등 글로벌 브랜드와의 프로젝트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위기 속에서 피어난 도전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IMF의 외환위기, 누군가에게는 끝이었을 사건들. 김부님 대표는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불가능을 시작으로. 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남기는 거죠. 지금까지 오늘의 인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인물에 대한 얘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리포트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어떤 리포트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도쿄 게임쇼 관련 리포트를 준비해 왔는데요. 시장 흐름과 산업을 분석하는 리포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쿄 게임쇼 2025 인더스트리 리포트를 바탕으로 글로벌 게임 산업의 흐름과 주요 이슈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도쿄 게임쇼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무려 1,138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4,159개의 부스가 설치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현장 열기도 뜨거웠고 코로나 이후 잠시 주춤했던 오프라인 게임쇼의 부활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 게임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넷마블은 새로운 게임을 발표했고 펄어비스의 대작 붉은 사막도 기대만큼이나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넷마블이 이렇게 신작을 발표한 것과 더불어서 스마일게이트는 무려 2종의 신작을 발표합니다.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와 미래시를 선보였고요. 이외에도 중소개발사들의 새로운 게임이 이어져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별 전략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레거시 IP의 중심 전략, 그러니까 기존 인기 IP를 리메이크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반면 중국 게임사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합니다. 대형 업체들은 글로벌을 향하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애니메이션풍 그래픽과 강한 세계관 중심 구성이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 게임사들도 IP 확장과 영상화, 크로스 미디어 전략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흐름은 콘솔과 모바일의 경계가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콘솔은 콘솔, 모바일은 모바일 이렇게 완전히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콘솔이 큰 인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IP의 확장성과 글로벌 현지화 전략입니다. 게임이 단순히 게임에 그치지 않고 굿즈까지 연결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 게임사들도 최근에는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 등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부문에서 협업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와 기술 트렌드도 눈여겨볼만 하겠습니다. AR, VR, AI 음성 합성 기술까지 다양한 신기술들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도쿄게임쇼 2025, 한마디로 게임 산업이 단순한 게임을 넘어서 하나의 종합 콘텐츠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추천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넷마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넷마블은 이번 도쿄게임쇼에서 7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스터 길들이기 스타다이브 2작품을 출품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음 추천 종목 보겠습니다.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이번 행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IP인 리밋제로 브레이커스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 RPG로 미래지향적인 세계관과 다채로운 캐릭터, 스타일리시한 전투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글로벌 콘솔 유저와 중화권 그리고 일본 서브컬처 팬층까지 동시에 노린 작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NC는 최근 수년간 차세대 IP 부재로 평가절하받는 면이 있었지만 이번 게임을 통해서 다양한 신작 로드맵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게임 관련 리포트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브리핑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리포트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요약해보는 한 줄 평 시간인데요. 예지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종목들이 조금 혼조세를 보였는데 저는 트럼프의 대마 관련 발언에서 대마 종목이 상승세를 보인 것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새로운 테마 종목들이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마 관련된 트럼프 테마주에 관심 보이면 좋을 것 같고요. 라영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국장과 미장의 상반된 반응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은 울고 미장은 웃었다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대마의 국장은 울고 미장은 웃었다 이렇게 요약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연휴가 성큼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오늘 하루도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제잡학사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